네, 저희 정시가 되어서 이제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웨비나 운영을 맡은 하트카운트 팀의 차혜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랑 오늘 어떤 것들 다루는지 제가 먼저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이고요. 네, 먼저 저희 아트카운트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트카운트는 현업을 위해서 나온 데이터 분석을 돕는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 툴입니다. 이쪽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아트카운트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바로 사용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사용 안 해보신 분들께서는 직접 사용 한 번씩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트카운트에서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콘텐츠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쪽 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블로그들이라든지 강의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웨비나는 유튜브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도 다시 한번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플랫폼에서 아트카운트 검색하셔서 구독하기 누르신 후 저희 새로운 소식들 알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다룰 내용들 목차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발표 세션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양승준 대표님께서 2024년 데이터와 AI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데 주로 이제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자동화 관련된 얘기들을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 저희 하트카운트 팀의 구다빈님과 함께 파워 BI나 태블로 등과 같은 셀프 서비스 툴들은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주요 변화들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널 토크 때는 저희 대표님과 다빈님과 함께 주요 관련된 대화 주제들 가지고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요 대화 주제들 질문들은 기존에 저희 웨비나 신청하실 때 남겨주셨던 사전 질문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몇 가지 꼽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웨비나 들어보시면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생기시면 채팅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개 세션을 이렇게 마치고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하드카운트의 양승준입니다. 그, 어, 어,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2024년 데이터 애널리틱 트렌드고, 특히 이제 생성형 AI가 우리가 그냥 취미 또는 공부로서가 아니라 일로서 데이터 분석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라고 정했어요. 제가 이제 데이터 쪽 사업 또는 강의 같은 거 한 지가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 뭐 거창하게 막 그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주제로 웨비나를 했던 건 처음이라, 살짝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 표지 그림 가지고 한번 긴장을 살짝 풀어볼까? 제가 이제 심슨을 원체 좋아하기도 하는데, 심슨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지금 현재 시즌 34번째 시즌이고, 에피소드가 한 800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사용한 이유는 그 심슨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심슨의 에피소드에서 그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맞췄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디즈니가 20세기 박스사를 인수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뭐 블로그 유튜브들도 있는데 이렇게 뭐 그 애니메이션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던 건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는 요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허구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예측을 하다 보면 800개 에피소드에서 얼마나 많은 예측을 했겠어요? 그중에 뭐 한 3, 40개 맞는 것은 또 이제 운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참고로 이제 작년 파일럿 이후에 저희는 이제 단순히 이게 그 웨비나가 아니라 팟캐스트로 옮길 것이라 가급적 저희가 이제 그 블로그를 미리 써놓고 해당 글을 좀 낭독하면서 애드립 섞어가면서 그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오전에 제가 그냥 오늘 그 웨비나 생각하면서 조금 그 머릿말로 생각하다가 적은 것인데,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이제 인간만의 세 가지 능력이 사유, 의지, 느낌이라고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들어 이제 사유가 정말 인간만의 전유물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의지나 느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유라는 것이 이 의지, 느낌 같은 추상적인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간의 사유보다는 이 감정이나 어떤 충동적인 의지에 휘둘리지 않는 기계만의 사유가 분명히 또 다른 장점이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젠 AI 또는 생성형 AI 기술이 데이터 앤 애널리틱을 다루는 사람 또는 제품에게 가져올 변화에 대해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 글과 그 이야기는 2024년으로 좀 국한했어요. 이 젠 AI 기술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발전하진 않겠지만 지금의 그 추세대로 좀 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가정하에 좀 조심스럽게 몇 가지 예측을 보았습니다. 어, 사실 저희 회사는 작년에 이제 그 약간 존재론적인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한 9년 가까이 실무자들을 위한 데이터 활용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간에 해왔던 노력이 진짜 다 이게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기술을 좀 여러 각도에서 좀 진짜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끼면서 바라봤었는데 뭐 다행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는 없지만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정도를 예측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일로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크게 바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데이터로서 해야 할 일이 갑자기 생성형 AI 기술이 나타났다 해서 바뀌는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로서 실무에서 데이터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은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그,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생성형 AI와 접목시켜서 어떻게 풀어낼 건가가 이제 그 고민의 지향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에서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가 생각하는 일로서 데이터를 했을 때 풀어야 되는 진짜 문제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주요 문제 세 가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젠 AI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의 그 하위 태스크들에서 젠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과 우리의 예상과 달리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BI 애널리틱이라는 도구의 젠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제 옆에 계신 구다빈 선임이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직업으로서 젠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냥 단순화하면 제 생각에 이제 기업 내 이제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할 때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것을 베이스라인 모델과 베이스라인 시프트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 회사가 그냥 올해 막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도메인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면 데이터를 처음 본다고 했을 때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데이터가 없던 시절에도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멘탈 모델이 있었을 텐데 이 멘탈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의 주요한 숫자, 지표고 그 지표에 영향을 주는 그 고객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잘 팔리는 제품 또는 이제 어떤 시간적인 특성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변수들의 어떤 멘탈 모델이 있었을 텐데 얘랑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내 사업의 구조, 어떤 인과적 고리를 비교해서 일단 사업에 대한 베이스라인 모델을 좀 견고하고 정확히 하는 일이 일단 선행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에 대한 현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생겼다고 보면
사업은 이제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 주요 지표들을 모니터하면서 변화를 감지하게 되겠죠. 근데 뭐 지표라는 것은 그냥 운 때문에도 지속적으로 출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지표가 변한 것이 운에 의한 영향인지 아니면 어떤 본질을 반영한 시그널에 대한 영향인지를 잘 구분해서 우리 사업을 둘러싼 어떤 실제 내 사업에 영향을 주는 어떤 구조라든지 인과적인 고리가 바뀐다든지 새로운 고리가 생겼다면 그걸 가지고 이 베이스라인이 쉬프트 됐다고 판단하고 내 멘탈 모델, 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그때그때 효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에서 해야 되는 어떤 큰 줄거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게 지식 생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데이터가 만능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전환율을 위해서 A/B 테스트를 했는데 그 기존의 어떤 그 노란색 대신 개나리 색깔로 화사하게 버튼을 바꿨더니 전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데이터는 사실은 알려주지 못해요. 예를 들면 오히려 이것은 인투이션의 영역이고 저는 지금 그 이 인투이션의 영향까지 어떤 기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립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 무빙 지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우리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지도를 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그 지도를 데이터가 그려주지는 못한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은 데이터를 통해서 영감을 받고 우리의 직관의 영역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실무자가 일로서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단 하나의 문제는 의사결정권자가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의 구조, 질서, 어떤 인과적 관계에 대한 어떤 지식과 영감 생산에 이바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좀 투명하게 보이네.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면 되겠네. 이런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돈이 되는 영감과 지식의 원천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이제 세 가지로 밑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이 LLM이 잘하는 그 어떤 언어 이해나 코드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데이터 셋이 없어서 또는 아주 정확한 SQL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 지식 생산이 못된 어떤 그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그 데이터가 그래서 돈이 되는 영감과 지식이 원천이 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와 제가 요거에 대한 실마리를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까 가볍게 얘기했지만 데이터에 물어야 되는 질문과 그렇지 않은 질문을 구분하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인 우리 회사를 둘러싼 어떤 그 실제의 변화는 없지만 이 운의 영향으로 이제 지표는 계속 꼼지락거릴 텐데 그 매번 그 운의 영향으로 꼼지락거린 지표에 대해서 왜 올랐어, 왜 내려갔어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고 없는 이유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런 약간 그 지지부진하고 지리멸렬한 과정이 좀 해소되려면 이 변화는 지표의 이런 변화는 시그널에 의한 것이라 더 진득히 들여다봐야 돼요. 아니면 이것은 운에 의한 그냥 우연한 출렁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것이 일단 기계가 필요하고 이 앞단에서 질문을 필터링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런 약간 데이터로 답할 수 없는 질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답해야 되는 그 어떤 이 악순환의 고리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당한 질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질문과 관련된 데이터셋에 질문과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셋은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존재해요. 근데 거기에 가는 길이 사실 많은 경우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SQL 문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절차적 그 회사 내의 절차적 어떤 관행 때문에 그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있을 뿐인데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이 글에서 하단에 설명한 그 LMM을 활용해서 TTS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정당한 질문에 대한 우리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데이터셋이 있었을지라도 그 질문을 에 합당한 어떤 지식 생산 또는 이제 데이터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걸 요령 부득이라고 한 것은 이 부분이 이제 분명히 능숙된 분석가들이 하는 어떤 표준화된 절차가 있을 텐데 그 순서가 아주 미세하게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주어진 데이터셋에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 분석하는 절차적인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을지언정 그것이 이제 툴에 아무도 담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이제 미케니컬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LMM이 기술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도 이제 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좀씩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만 놓고 봤을 때, 젠 AI가 데이터 앤 애널리틱 관련 도구와 직업에 미칠 영향은, 위에 얘기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데이터 도구의 사용성,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성, 그 데이터 툴의 어떤 확장 정도에 기여할 수 있겠고,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어떤 생산성 개선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이맘때도 아니고 올 하반기에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먼저 일단 젠 AI가 일로서의 데이터 분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준비한 그림은 이게 모던 데이터 스택이라고 이름 붙여진 현재 데이터를 좀 진지하게 클라우드에서 다루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인데 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모델링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소비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어떤 직군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림 맨 왼쪽에 위치한 것처럼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원천 데이터 원천 업스트림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다운스트림에 있는 사람이든 또는 도구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하고 가공하고 구조화하고 뭐 스키마를 만들고 한 데이터 모델링 같은 영역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이 데이터 모델링하는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뭐 추천 모델이라든지 그런 고객 향으로 의사결정 자동화를 위한 모델링을 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엔지니어가 만들어 놓은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의사결정권자들의 그때그때 질문에 대해서 분석적 작업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BI 대시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실무자들이 이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통상적인 현대의 어떤 데이터 팀,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일단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 질문은 기본적으로 이 어, 개발 직군에 이제 데이터 직군도 포함된다고 봤을 때 데이터로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개발자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GitHub의 코파일럿을 통해서 정말 높은 생산성을 얻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실무자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 똑같은 코드를 다루는 SQL, R, 파이썬을 다루는 그런 데이터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는 그 데이터를 다루는 코딩은 일반 코딩과 다른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하나는 컨텍스트와 코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의도와 어떤 목적이 주어졌을 때 관련된 코드는 사실은 맥락에 굉장히 디펜던트하지 않는데 데이터와 관련된 코드는 기저에 깔린 데이터의 어떤 스키마, 컨텍스트, 시멘틱을 모르고서는 사실은
그 내가 원하는 코드가 생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데이터와 관련된 코딩을 자동화하는 것은 단순히 코드 제너레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드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근저에 데이터의 스키마라든지 시멘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코드가 자동 생성되기 어렵다는 이런 기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LMM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하위 분석의 영역이라고 하면 그 텍스트 분석과 아까 이야기하는 자연어로부터 SQL문을 생성하는 그 영역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리의 기대와 희망과 달리 그 LMM이 좀 가치를 제공하기 힘든 영역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 그리고 데이터 보고서 작성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어, 일단 텍스트 애널리틱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 또는 8, 9년 전에 이제 제가 텍스트 분석 프로젝트 하고 강의도 할 때는 그야말로 형태소를 추출해서 어떤 빈도적인 분석만 가지고도 꿈보다 해몽이 더 큰 작업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도 와 하긴 했었지만 사실은 텍스트 분석이 그렇게 그 실질적인 가치를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주어진 텍스트에 어떤 주어진 분석 목적이 있을 때 하나의 올바른 분석 방법을 정하기가 그 정형 데이터보다 훨씬 어려워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그 정형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요 지표, 매출의 매출의 평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합의된 방식으로 그것을 약속하고 계산할 수 있지만 고객의 피드백 텍스트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떤 지금 수학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그 계산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건 제 주관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LMM은 이제 고객 의견의 평균을 내를 좀 과학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아직도 좀 프롬프팅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제약은 있지만 이런 것이죠. 이것은 제가 한 8, 9년 전에 그 텍스트 분석 강의할 때 썼던 덕혜옹주라는 영화, 조선 마지막 황녀에 대한 영화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고, 그때 이제 영화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냥 제가 뾰족하게 그냥 질문을 해봤어요. 역사적 사실을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문장 5개만 뽑아주세요 했는데,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 또는 그러니까 너무 잘했죠. 예를 들면, 영화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미화된 인물을 보여주고 국뽕에 취하게 만드는 영화라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그 통계적 방식의 텍스트 분석에서 얘를 어떤 부정적으로 뽑는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너무나 쉽게 하고, 그러니까 언어 천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애널리틱 쪽은 저는 실무자들이 그냥 텍스트 분석해 주세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텍스트 투 시퀄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텍스트 시퀄은 사실은 이쪽 데이터 쪽에서 데이터 바닥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회사들 또는 DB와 어떤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은 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뭐 빅테크 기업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브릭스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회사들도 이미 관련된 제품을 출시했는데 정작 그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그냥 이런 일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어요. 왜냐하면 현실의 데이터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스키마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리고 데이터를 추출 가공한다는 것이 이 예외 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면 뭐 뭐는 빼야 되고 테스트 계정은 빼야 되고 뭐 NA 처리하는 방식도 너무나 다르고 이게 기계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실시했던 사람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 시간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LMM만 아니라 LMM을 둘러싼 되게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시멘트 레이어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렉 같은 기술을 써야 되고, 뭐 비용 성능에서 LMM apps 같은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DB랑 연결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호스티드 LMM을 써야 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오픈소스 LMM을 고르는 문제, 그 오픈소스 LMM이 한국어나 한국어를 잘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 그 당장 쉽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 작업을 작년부터 했는데 저희 고객사 중에 실제 잘 쓰는 곳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무자들한테 어떤 도구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무한한 자유도를 주기보다는 그 가드레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제한된 자유도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그 좀 가드레일을 제공해서 실수할 가능성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하는 어프로치는 이래요.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 있는 링크들을 좀 클릭해 보시면 더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어, 거대한 DB에 그 어떤 주제 단위로 스키마를 나뉘고, 스키마에 있는 최대한 저희가 이제 칼럼 테이블에 디스크립션을 명쾌히 달아서 비즈니스 용어가 그 실제 데이터의 언어와 좀 일치되게 하는 작업을 저희가 이제 뒷단에서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작업이 유용한 건 뭐냐면, 이게 과거에 못하던 일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과거에 보통 그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하는 뭐 시간 단위, 초 단위의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차원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제 상품에 대한 정보, 고객에 대한 정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 팀이 데이터 서빙을 할 때는 이걸 미리 말아놔요. 그걸 마트라고도 하고 큐브라고도 하는데, 뭐 일 단위, 뭐 지역 단위, 고객분 단위 말아놓는데, 모든 경우의 수로 말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매출 총액 제품별로 뭐 고객수 알려줄래요? 근데 또 물어보는 거죠. 제품군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 콤비네토리얼 어떤 경우의 수, 그러니까 조합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모든 경우의 수로 데이터를 말아놓을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그 텍스트 투 시퀄과 어떤 그 우리가 시멘틱 레이어를 좀 프롬프팅에 잘 넣으면 충분히 해결하고 있고 그 정말 이 정도 질문에 대해서는 뭐 한 99% 정확한 답변을 현재 TTS가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여기 움짤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실제 이제 저희 제품의 그, 그 비디오로 리코딩한 건데 이 정도 질문은 그 스키마가 너무 복잡하지 않고 스키마 안에 그 충분한 정보가 담겨 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 실무자들의 어떤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LMM이 당장 별 쓸모가 없는 작업을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리포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실은 이 일이 어려운 것은 그 이제 비즈니스의 언어와 데이터의 언어가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어 작년 베트남 지역에 그 우리 그 고객 전환율을 알려줘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작년이라는 용어도 이제 한국에서는 그 회계연도가 1월에서 12월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또 회계연도가 그 피스컬 이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전환율을 또 어떻게 전환하는지 그게 이제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 가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유료 전환을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그 시멘틱과 이 데이터 쪽의 시멘틱을 일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수많은 예외 사항 때문에 그런 데이터 요청 같은 것들이 그 데이터 엔지니어, 그 데이터를 둘러싼 수집, 그 뉘앙스를 알고 있는 엔지니어가 사실은 그런 요구사항을 듣고 이렇게 말아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거는 젠 AI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풀려는 기술적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멘틱 레이어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비즈니스도 계속 바뀌고 이 업스트림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계속 바뀌는데 이것을 그런 시멘틱 레이어를 계속 메인터넌스 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어서 이게 이 프로젝트가 대부분 실패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풀려는 어떤 노력으로 데이터 컨트랙이라는 개념도 그 미국에서는 한 뭐 재작년부터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여기 한번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주변 분들이 약간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니까 제가 시간 관리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그 나머지 얘기 빠르게 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데이터 보고서인데, 사실은, 데이터 분석의 엔드 게임이 뭐냐, 그러니까 레스트 마일이 뭐냐 하면 사실은 데이터 보고서예요. 근데, 이 데이터 보고서 맥락에서 사실은 이 언어 능력이 필요한 게 저는 세 가지 영역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질문이 주어졌고 데이터셋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 분석적 추론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떠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추가 질문을 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에 도달하는 그 분석적 추론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것들, 이때 이제 이게 순수하게 언어적 능력은 아니지만 그 데이터 분석 맥락을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물어보면 좋을 질문을 누군가 제시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어 능력이 필요한 첫 번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 결국 그 분석을 하면 결국에 날 것의 데이터가 분석 결과는 아니겠습니까? 그 요약된 어떤 차트로 요약된 어떤 서머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차트를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보통 사람이 못할 일은 아닌데 이때 양적 비교를 한다든지 그 차트를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군가 차트를 자연어로 멋지게 해석해 준다면 크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보고서라는 것은 이제 분석적 작업을 어떤 탐험적 분석이든 아니면 어떤 가설 검증에 의한 분석이든 많은 것들을 봤을 텐데 걔들을 이제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때도 좀 언어적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이제 데이터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언어 능력이 필요한 이 세 가지 영역에 국한해서 LLM의 실무를 판단하자면 일단은 그 다음 질문을 제시하는 것은 챗 GPT만 놓고 본다면 이제 아주 교과서적으로 올바른 다음 질문을 제시는 하는데 사실은 그냥 너무나 뻔한 말이거나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그 질문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뱉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피로감과 조금 그 툴에 대한 신뢰도를 좀 잃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챗 GPT가 사실은 작년에 어드밴스 애널리틱 이름 뭐 코드 인터프리터 이름 바꿔가면서 파이썬 코드와 관련된 어떤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어, 좀 이 불안전한 때문에 좀 오히려 사람들이 이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아직은 그 이미지로서의 차트 해석은 아주 잘 하지는 못해요. 이것도 이제 결국 시간이 풀어줄 문제지만 하지만 어떤 데이터 분석 결과가 엑셀의 그 피벗 테이블처럼 서머리 테이블로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라기보다는 해석 정도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그 개별 팩슈얼 내러티브 그러니까 정량적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그 신테사이즈 작업이 필요한데 종합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 역시 챗 GPT가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얘는 그 문장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것이라 이 부분은 여전히 저는 어, 그 어떤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 그러니까 챗 GPT가 모르는 걸 LLM이 모르는 걸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LLM과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려면 진짜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 알려줘야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실제 이제 지식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말은
아직은 좀 2024년에는 실무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젠 AI가 BI 도구에 미칠 영향은 제가 좀 정리는 했지만, 어차피 구다빈 선임이 그 별도 세션에서 이야기할 것 때문에 스킵하겠고, 그 데이터 직군에 미칠 영향을 한 5분 정도 언급하고, 일단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어, 사실 데이터 직군과 관련된 용어의 변천사는 참 빠르고 여러 가지 뭐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사실은 어, 2012년에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언급되면서 막 기업들이 부랴부랴 기존의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리브랜딩 하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또 이제 호명해야 되니까 뭐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그렇게 호명하기도 했고 2019년에는 이제 국내에는 이 용어가 아직은 생소한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라는 그 용어가 미국의 이제 DBT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본인을 퍼플 피플이라고 부르는데 그 얘기는 그냥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을 블루라고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을 레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중간 역할에서 어떤 그, 양쪽 영역을 다 아울러야 된다.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라는 용어가 탄생했고, 그리고 DBT라는 툴을 통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영역까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영역에 어떤 외연이 확장되는 그런 것들이고, 저는 하드코어 데이터 모델링 말고는 지금 개발자들도 풀스택으로 되는 것처럼 뭐 사실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부분보다는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라는 용어가 오히려 이제 역할 부분이 굉장히 엄격한 회사가 아니라면 어떤 아직도 유효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그림은 그냥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더트스팟 웨비나에서 제가 그쪽 허락 없이 옮긴 것인데, 이제 블루닷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직군들의 변천사예요. 맨 처음에 DBA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여전히 DBA 역할을 하면서 뭐 데이터 엔지니어, ETL 디벨로퍼라고 부르기도 했고, 오히려 이제 뭐 ML 엔지니어 쪽으로 가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AI 엔지니어,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역할로 불리기도 하고, 데이터 엔지니어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국내나 뭐 해외 보면 지금은 이제 벡터 DB도 알아야 되고 뭐렉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체 LMM 모델 만든다고 했을 때 기존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조금 파이프라인 관리에서 조금 개발스러운 일을 좀 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퍼플풀이라고 불렀던 부분을 보면 맨 처음에는 이제 대시보드 개발하는 사람들, 데이터 애널리스트, 그리고 뭐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라는 용어가 2019년 정도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언급되기 시작했고 데이터 프로덕트 오너라는 용어도 사실은 미국에서 많이 써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데이터가 참 하나의 인풋 아웃풋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 프로덕은 사실은 데이터를 프로덕처럼 다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좀 그런 상품처럼 다루자 그래서 데이터가 상품이니까 여기에 대한 오너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프로덕트 오너라는 용어도 쓰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사이드에서는 뭐 BI 애널리스트, 뭐 CDAO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팀, 데이터 엔지니어 분석가의 2024년 역할을 생각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데이터 팀은 지금 뭐 젠 AI 관련 프로젝트에 이제 인발브 되기 시작했는데 젠 AI가 사실은 이게 순수한 데이터 프로젝트, AI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사실은 개발 프로젝트에 가까운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쓴다고 했을 때는 API를 써야 되는 것이고 오픈 소스 LMM을 쓴 경우에도 사실은 그쪽에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제한적이고 오히려 이제 레그라든지 벡터 DB라든지 어떤 그런 개발스러운 일들이 많고 또 랭체인이든지 라마 인덱스 같은 어떤 개발 프레임워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데이터 팀이 주도권을 계속 이 프로젝트에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현실도 쪽 그렇게는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것, 배워야 될 것들이 이제 늘어나서 뭐 기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분석가는 아까 이제 제가 결국에 정보 비대칭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LMM이 우리 회사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게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상황적 판단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개별 사실들을 종합해서 그 의사결정권자들한테 주어진 현상과 문제에 대한 어떤 더 정교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고 영감과 지식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계속 어,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는 제가 혹시 너무 편협하게 세상을 봤을까 봐 가트너에서 데이터 애널리틱과 관련해서 2024년 예측, 뭐 2028년까지 100가지 예측,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두 번째 자료는 너무 좀 단편적이고 근거가 없고, 첫 번째 자료는 웨비나 자료의 PDF인데, 뭐 몇 가지 그냥 bullet 포인트들만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더 했는데 이 정도로 마치고 구다빈 선임이 이어서 셀프 서브 애널리틱 맥락에서 생성형 AI가 가져오고 있는 변화를 실제 이제 그, 툴 랜드스케이프를 좀 이렇게 고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트카운트 팀의 구다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하트카운트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겸 이제 제품 기획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저희 양승준 패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말 데이터 산업 전반에 이제 젠 AI가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보신 것처럼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과대 광고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 어그멘티드 애널리틱스 툴을 표방하는 이제 회사로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도 이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라는 맥락에서 이제 제네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이 젠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는 뭐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간단히 짚어보자면 이제 사실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철진한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현업 사용자가 IT 부서의 이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데이터를 활용해서 차트를 그리고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제 사실 실제로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구축을 한다든지 이제 실제로 유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도입되었던 BI를 대체하고 데이터 컬처를 조성하고 데이터 민주화를 하겠다는 이제 명목하에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를 여전히 많이들 이제 도입하시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인 시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핵심 주제랑은 조금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가장 많이 아시는 제품은 결국에는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파워 BI와 태블로일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발표한 자료긴 하지만 이제 두 제품이 차지하는 시장에서의 지분이 한 5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가트너에서 이제 작년 5월 23일에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가트너에서 항상 이제 내놓는 이 매직 쿼드란트라는 이제 장표가 있는데요. 아마 이쪽을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제품들이 몇몇 보이실 겁니다. 뭐 사스라든지 뭐 클릭이라든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엑셀 중심의 보고 문화가 강세고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BI나 태블로일 거고요.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걸 이제 갈아엎는 일환으로 AWS, 오라클 혹은 뭐 IBM 등에 딸려오는 제품들을 전사적으로도 이제 도입을 하십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몇몇 제품들을 보시면 LLM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어그멘티드 애널리틱스라는 이제 개념으로 자연어 기반의 분석을 이제 시도했던 기업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기업에는 또트스팟 같은 이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사실은 LLM이 출현하면서 이쪽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일어났던 변화가 뭐냐면, 이제 빅테크 기업, 이제 특히나 오픈 AI의 GPT 3.5의 출현과 함께 데이터 분석 쪽에서도 사실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뉴스들과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갔었죠. 그래서 이제 기존 플레이어들도 이런 언어 모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만 항상 생각을 하고 자연어 기반의 기능을 넣어도 제한적으로밖에 활용을 사실 못하고 있었다가 GPT가 이제 데이터라는 어떤 지평의 담론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게 되니까 이제 저희 같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핵심 플레이어들도 이제 꼭 다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던 타이밍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던 이 어그멘티드 애널리틱스인데 이게 이제 이름이 시사하듯이 그러니까 어그멘트 하는 거죠.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사용자의 분석의 역량을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분석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석 지능을 말하자면 증강한다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또트스팟이라든지 하는 제품들이 혹은 뭐 저희 하트카운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자연어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증강해주는 제품들이었는데 이제 LLM의 출현과 함께 이 어그멘티드 애널리틱스와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의 경계가 굉장히 많이 흐려져 버렸다는 게 이제 제일 작년에 일어났던 중요한 변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능 면면을 이제 잠깐 보시겠지만 아직 갈 길이 사실 멀기는 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말씀 주셨던 어떤 기능적인 한계들이 뭐 본질적인 한계들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제 밑에서 보신 핵심 플레이어들이 이런 제품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판도가 완전히 이제 바뀌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블로 쪽을 보시면 사실 세일즈포스, 그러니까 이 태블로를 소유한 이 세일즈포스가 LLM을 필두로 한 이 변화에 제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던 기업 중 하나인 게,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그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 중에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라는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작년 3월에 출시했던 아인슈타인 GP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GPT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상용한 상태에 있었고, 그게 이제 출시한 게 작년 3월의 일이니까 제일 발빠르게 움직였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다만 이제 태블로 펄스 같은 경우 태블로 펄스가 아니라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BI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나 BI 제품은 아니었고 그냥 분석 툴에 훨씬 가까운 이제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개발했던 GPT를 태블로에 결합해서 태블로 펄스 태블로 GPT라는 이름으로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하다가 2월에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고객들에게 현재 출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뭐 기능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어, 그 주요 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자연어 기반을 찾아준다는 건데 사실 지표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BI들이 이미 다 답변을 하고 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표가 얼마나 변했다, 뭐 어떤 지표가 변했다 이런 거는 BI 대시보드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데 펄스 같은 제품들은 이제 그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Y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실제로 대답하기 위해서 LLM을 활용하겠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표 변화가 있을 때, 뭐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쳤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그거를 이제 차트를 통해서 생성을 해주고, 또 이제 사용자가 뭔가 지표 변화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자연어로 입력을 하면 이제 그것을 차트로 형성해주고 답변을 생성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부분이 기존의 태블로에 있던 모든 기능에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표 변화, 그러니까 사실 기업 환경에서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많은 기업의 이제 데이터 소비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표 변화를 추적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펄슨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다만 이제 이건 실제 태블로를 헤비하게 쓰시는 분한테 이제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세일즈포스가 인수하고 나서부터 기존에 이제 이 가지고 있던 태블로의 기능들이 좀 버려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뉴스가 또 있었던 게 세일즈포스에서 인수하면서 이제 기존의 태블로의 인력들을 상당히 내보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로는 아예 전사적으로 좀 AI 중심의 애널리틱스 제품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지금 가지고 전사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파워 BI인데요. 이제 MS는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생태계 전반에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GPT를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LLM을 통한 MS 제품의 이제 생산성을 그래서 극대화해서 제품 전반에 LLM을 활용한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MS 생태계에 대한 락인 효과를 아주 공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파워 BI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 BI에 추가된 이제 코파일럿 이제 영상인데 보시면 아주 재밌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보시면 어, 이제 사용자가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레포트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이제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것에 이제 상응하는 대시보드가 이렇게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와우 소리가 나오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느 데모들이 그렇듯이 어느 정도의 과장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대충 작동 방식이 유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질문한 내용이 있을 때 여기 보시면 뭐 매트릭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이제 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뭐 매트릭, 브레이크다운, 뭐 트렌드, 디테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에 담겨 있는 어떤 분석의 의도, 언어적인 의도를 파악해서 아 이런 거는 뭐 브레이크다운이고 이런 거는 트렌드고 이런 건 디테일이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어떤 중간 단계가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 잘 할 수 있는 그 언어적인 것을 파악하는 부분을 이제 그 파워 BI의 기능에 이제 적절히 매칭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해당 레포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을 때 이제 질문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 반복되는 이제 소비자 이제 방문의 이제 핵심 요인이 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이것도 이제 올해 이제 출시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키 인플루언서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서 방금 대시보드에서 봤던 이제 요인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그 영향을 미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쪼개서 보여주는 뭐 이런 자연어 기반의 이제 기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있지 않은데 파워 BI를 혹시 써보신 분들은 아시는 이제 DAX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엑셀의 산식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래서 파워 BI에서 자연어로 이제 질문을 입력하면 그 파워 BI에 이제 엑셀의 산식과 비슷한 그 산식으로 이제 전환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도 같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아까 보셨던 토트스팟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토트스팟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그멘티드 애널리틱스의 이제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도 이제 사실 제일 발빠르게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GPT-3를 결합한 세이지라는 기능을 이제 작년 연초쯤에 이제 출시를 했었고 여기는 이제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기존의 LLM이 아닌 전통적인 자연어 처리 관련 방식으로 차트 만들어주는 이제 쪽에서 강세를 가진 제품이었는데 LLM이 이제 등장함과 더불어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니까 발빠르게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능적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유사하고요. 뭐 다들 뭐 잘 아시는 MSTR 같은 제품이라든지 뭐 클릭 같은 제품이라든지도 뭐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공하는 이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기능 그 LLM을 결합한 이제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이제 핵심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이제 결국 궁금한 거는 이런 시장의 변화들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이제 궁금한 점인데요.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이 글을 당시에 이제 쓰다가 해당 주에 이제 봤던 이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예요. 이제 지난달에 올라왔던 레빗이라는 이제 제품의 영상인데, 이 제품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이 컴팩트한 기계 하나에 다 얹어서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을 대체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포부를 품고 있는 제품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약 구매 수량도 벌써 다 나갔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뭐 LLM 같은 것들과 이제 뭐 미래지향적인 어떤 UX를 이제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이제
허라는 영화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댓글 같은 데 보면은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반응이 이제 자연어 인터페이스만을 통해서 모든 기능에 접근하는 게 항상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 모든 걸 한다는 게 항상 분명히 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사실 뭐 홈 버튼 항상 얘기하지만 기존에 미리 잘 정의된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 충분히 잘 녹아든 물리적 버튼 조작 하나만으로 사실 충분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런 반응이 있었고 예측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의견들이 이 이제 레빗이 제시하는 어떤 사용자 경험이 기존의 스마트폰에 녹아드는 형태로 시장의 자리를 잡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태블로나 파워비아이 쪽도 마찬가지로 언어 모델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알고 이제 그것을 기존에 있는 제품의 기능들을 잘 매칭시켜주는 쪽으로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 쪽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어 사실은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뭐 프라이빗 LLM 이런 쪽도 이제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뒤쪽에서 저희 패널 토크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도 이제 그래서 작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LLM이라는 것이 데이터 분석의 맥락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무엇이 할 수 있다고 과장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저희의 제품에 녹이고 시대의 부름에 답하려는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패널 토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남겨주신 사전 질문들 바탕으로 몇 개 주제를 꼽아봤는데, 네, 제가 한 개씩 좀, 네, 질문 드리면은, 자신 있는 분께서 먼저, 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 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환각 현상이라고도 하는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할루시네이션을 좀 발견하지 못하고 실무자들이 보고나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오류를 미리 좀 잘 발견하고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네, 제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네.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LLM의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챗GPT 같은 거 쓰셔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확률 모델로서 또 이제 이 GPT의 이제 근간에 있는 기술이 이제 인간 피드백형 강화학습이라는 RLHF라는 이제 기술인데 이제 그런 이제 모델로서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시다 보면 그 부정적인 이제 경험이 한 번씩은 꼭 이제 부딪히시게 되시는 것 같아서 데이터 분석 쪽은 사실 정확성과 신뢰성이 단순히 유창한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한번 해프닝이 있었던 게 MS에서 이제 패브릭이라고 이제 명명된 이 데이터 플랫폼을 현란한 데모를 하면서 이제 선보였던 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로 숨어있던 인사이트를 발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호를 외쳤는데 이제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자연어로 데이터 질문을 하면 이렇게 그 답변을 생성해주는 그 데모를 하는데 실시간 데모를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대답이 나왔던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이제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언어 모델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사건이 챗GPT 쪽에서 하나 있었는데 그 어떤 유명한 외국의 어떤 건설사의 대표가 이제 트윗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챗GPT 쓰는데 무의미한 영어가 갑자기 남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트윗이 올라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기로는 그 GPT 모델의 이제 가중치가 이제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망가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건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고 현재 수준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루시네이션을 잡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프롬프팅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프롬프팅을 얼마나 잘 배우고 내 어떤 맥락과 의도에 맞춰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지시사항이 명확할수록 결론도 명백해진다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인풋이 확실할수록 LLM이 이제 내뱉는 답변은 결국에는 더더욱 확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은 그 방법론적으로 사실 굉장히 정리가 1년 사이에 정리가 잘 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계속 논문도 나오고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확정적으로 뭐가 이런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밌게 봤던 이제 기술이 이제 삼파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서 다시 상대방이 생각해 보게 만들고 좋은 결론을 이끌어 주도록 하는 이제 어떤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LLM에 적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팅을 하는 거죠. 이제 너가 이제 가상의 이제 두 명의 인물을 상정해서 서로 이제 싸워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LLM에 이걸 이제 프롬프트로서 이제 적용을 해서 본인이 생각을 해보고 발화를 하면 본인이 스스로 반박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겠다라는 뭐 이런 식의 어프로치입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니고 이제 결국에는 다양한 이제 시중에 공개되어 있는 프롬프트 방식을 이제 잘 활용을 해보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할루시네이션의 발생하는 이제 그러니까 발생한다기보다는 할루시네이션에 속아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챗 GPT류의 모델들이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맞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답변을 살펴봤을 때는 틀린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무조건 믿지 말라.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어떤 맥락과 상황에 지금 그리고 그 어떤 비즈니스의 논리에 입각해서 적절한 답변을 주고 있는가를 이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4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30분 정도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이제 지금 네, 10분 이상 되지 않을까요? 최대 30분 정도 네, 조금 일단 넘을 수 있을 것 10분에서 같다. 정리합시다. 네, 네. 네, 우선 저희 생성형 AI 시장을 지금 보면은 뭐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에 대한 좀 의존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양상이 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두 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좀 궁금합니다. 다, 다님만 먼저 네. 답변해 주시겠다.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에 이야기에서 이어진 내용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보안 때문에 외부 API를 쓰는 것에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 기업들 입장에서든 그런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소비자 기업들 입장에서든 이제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극대화되는 현상을 가급적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상한 답변이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에도 뭐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해결을 해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사실 GPT-5가 나오고 이러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실제로도 그런 경우를 많이 저도 보긴 했는데 그래서 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원천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려고 하는 경향성 때문에 어,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오픈 AI가 LLM판에서 지금 권력을 말하자면 이제 거대 담론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용되는 단어만 봐도 LLM이나 뭐 젠 AI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챗GPT가 말하자면 이제 대명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언제 어떻게 판이 뒤바뀔지 뭐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외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판과 상관없이 우리 기업 안에서 통제가 가능한 프라이빗 LLM 쪽을 보유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허깅페이스 같은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오픈소스 모델들끼리 경쟁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오픈 소스로 풀려 있는 모델들이 대부분 이제 상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GPT-4나 뭐 제미니 같은 모델들에 비해서, 충분히 이제 뭐, 정말 작은 모델들은 개인 랩탑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스몰 LLM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 들어가 보시면 뭐, 메타에서 공개한 뭐, 라마2라든지 미스트리알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에서 솔라라는 이제 모델을 출시를 해서 글로벌 리더보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모델들을 결국에는 각 기업 혹은 이제 제품의 니즈에 맞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될 텐데 모델을 생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우리 기업 혹은 우리 제품에 쓰고자 하는 목적과 사용처에 맞게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아까 대표님께서 몇 번 말씀 주신 RAG, 레그.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LLM이 답변을 생성할 때 외부 소스로부터 답변을 얻을 만한 내용을 참고하는 이제 기능이에요. 그래서 빙챗 같은 거 혹시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검색을 하면 검색한 내용을 먼저 이제 찾고 그거에 이제 기반해서 답변을 생성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아키텍처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들이 앞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게 실제로 좀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 일부인데요. 이렇게 뭐 챗GPT나 실질적으로 좀 LLM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좀 실무에서 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 네,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저는 이제 챗GPT의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어느 툴을 쓰든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CSV나 엑셀 파일을 올리면 파이썬을 통한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 뭐 기본적인 데이터 이해, 전처리, 뭐 간단한 머신러닝 모델 만들고 차트 그리는 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가 생성된 어떤 비즈니스의 맥락, 이제 분석 쪽에서 어려운 용어로는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나의 비즈니스 맥락, 데이터가 생성된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알아야 좋은 질문을 던지고 이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를 해석할 때도 어긋나지 않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저 표현은 좀 죄송스럽지만 어그로성의 컨텐츠들을 보면 뭐 앞으로 코딩이 필요가 없다. 머신러닝 배울 필요 없다. 뭐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기로는 그 엔비디어의 이제 대표가 앞으로 코딩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코딩을 쓸 때는 얘가 이제 제공하는 파이썬 코드들이 좋은 코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GPT-4 같은 경우에도 뭐 없는 패키지를 불러온다든지 뭐 굳이 그렇게 코드를 안 짜도 되는데 이상한 코드를 준다든지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중간에 이 분석은 더 못하겠네요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GPT가 제공하는 결과를 제대로 읽어보고 분석한 내용을 리뷰하는 게 이제 꼭 필요한데 이제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일반 실무자분들이 GPT를 써서 분석하는 게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된다고 해서 믿고 돌렸는데 나중에 보니 뭐 결과가 부정확한다든지 아니면 코드를 내가 아예 볼 줄 몰라서 리뷰 자체가 불가능한다든지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코드가 개선되고 챗GPT가 이제 버전이 업되면 분명히 조금씩은 나아질 거예요. 근데 네. 현재로서는 이제 쉽게 하는 법이 사실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엑셀 쪽에서 코파일럿이 이제 들어간다고 했는데 한국어 버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출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LM들 자체가 영어에 굉장히 헤비하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 아트카운트에도 TTS나 다이얼로그 같은 기능들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기능은 일반 사용자들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네. 저희 참가자 입장에서 네, 제가 한번 대표님, 이거 말고 질문이 또 있나요? 이거 있고 이제 그 다음 거 이렇게 두 가지 나왔어요. 다음 질문 알려주시면 제가 그냥 한꺼번에 다 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네, 이어서 네, 종합적으로 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오케이, 네, 맞습니다. 네, 제너레이션 AI 네, 이번에 그래서 그냥 그냥 클로징 하듯이 뭐 얘기를 해보면 예 사실은 뭐 다 모든 말들이 조심스럽지만 네. 그 아까 이제 구다빈 선임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영어 표현에 듣다가 그 표현이 생각났어요. 이게 발음은 좀 그렇지만 영어 표현이 이런 걸 텐데 A picture is worth thousand words. 이제 그러니까 그림 한 장이 천 마디 문장 단어의 가치가 있다. 근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우리 의도를 제대로 반영한 그림 한 장을 어떤 그 멀티모달이든 어떤 언어 모델이든 아니면 생성형 AI로 그려내려면 1,000개의 단어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이제 뭐 난리나 그런 거 미드저니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한 번에 원하는 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분석 맥락에서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하는 거라면 그냥 스스로 하는 게 낫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냥 일로서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일을 해내는 목적에서는 뭘 이제 대충 빠른 드래프트 말고는 진짜 완성된 결과물을 생성형 AI 모델이 해줄 수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안 하는 노력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잘하려는 노력에 비해서 더 적게 들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은 이제 개선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전 질문 답변 드리면 TTS는 아쉽게도 기업의 DB랑 붙어야 되고 스키마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 기업 고객 또는 트라이얼 기업 고객만 쓸 수 있고 다이얼로그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대화형 분석 기능인데 그것은 지금 뭐 누구라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무료로 사인업하면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고 오늘 클로징 하겠습니다. 사실은 2024년에서 더 먼 미래를 점쳐본다면 내년 정도까지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논의를 너무 확장 안 하고 분석 맥락에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질문에 데이터로 답변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진짜 이게 뿌리 스타일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마케팅 CMO가 이런 질문 하는 거죠. 야, 우리 지난달 무슨 주요 이벤트 또는 뭐 국가적 행사 아니면 뭐 축구 경기에 지으면서 TV 광고를 한 10억 썼는데 그 효과를 좀 측정해 봐라. 왜냐하면 내일 사장님한테 그 효과에 대해서 보고해야 된다. 이런 뿌리 스타일인 경우에는 질문인 경우에는 관련된 데이터셋도 사실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분석가가 SQL 쓰고 막 데이터 최대한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때 광고 효과라는 것도 하나의 매트릭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분석가가 사실은 뭐 어떤 자기가 익숙한 언어 또는 도구로 어떤 보고서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프리스타일인 경우에는 여전히 데이터 애널리스트의 역할일 것이고 다만 지금 프리스타일이 아닌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주어진 보캐블러리 내에서 그러니까 매트릭이라는 숫자와 디멘션이라는 몇 개의 범주형 변수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조합 내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지난달 평균 영업이익을 뭐 부산하고 대전 비교해 주세요. 그걸 또 이제 평균 영업이익을 뭐 제품별로 좀 쪼개 주세요. 이렇게 어떤 문장이
사람의 언어 스타일 때문에 문장의 베리언스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데이터 질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연한 어떤 집합 속에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 영역은 분명히 저는 자동화될 것이라고 보고 이 영역은 그래서 이제 비개발자도 뭐 분석을 한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툴이 너무나 쉬워졌기 때문에 그냥 현업의 영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도 이미 미리 정해져 있고 지표를 쪼개볼 수 있고 필터링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실은 기존의 툴의 영역인데 그 툴의 이제 사용법과 어떤 해석의 어려움은 지금 자이너 인터페이스 또는 그 차트에서 어떤 자이너를 생성하는 다른 기술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실무자가 활용하는 경험이 확 좋아지는 기점이 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기점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주어진 단어로 문장 만들기 그런 수준의 질문은 실무자의 영역과 도구의 영역으로 내려올 것이고 분석가는 진짜 프리스타일의 그런 애드혹 질문들에 대해서 좀 그 보고를 하는 분석을 하는 그런 역할로 양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다 긍정적인 저는 변화라고 봐요.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